네. 어쨌든 뭐 장강의 또 새로운 물결이 예, 예. 또 그 헤쳐나가는 거니까 어쨌든 좀 간단한 그 본인과 매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처음에 언론계로 들어온 거는 2001년에 경향신문에 입사를 했고, 그다음에 한 10년 정도 이제 뭐 사회부, 문화부, 경제부 이런 데서 일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2012년에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저널리즘 박사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미국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2016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팩트체킹을 전문적으로 하는 언론을 좀 해야 되겠다 한국에서라고 해서 2017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스톱이라는 매체를 만들었고요. 뉴스톱은 TOF예요. 이게 네. TOF 뉴스는 이제 NEWS고 그래서 TOF가 True or False 아니면 True or Fake를 줄여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팩트 체킹만 기사만 쓰는 건 아닌데 팩트 체킹을 주로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매체를 이제 만들어서 지금 2년 반 정도 지금 지난 것 같아요. 매체를 이제 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봤던 것들이 몇몇 그 팩트 체킹 언론들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은 뭐 계속 뭐 많이 이제 들으셨지만은 그 뭐 가짜 뉴스 현상도 있고 그리고 갈수록 이제 정치인들이나 뭐 사람들의 거짓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게 언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하게 됐습니다. 일단 팩트 체크라는 말과 팩트 체크 저널리즘이란 말은 좀 구분을 해서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팩트 체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실 확인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언론이 하고 기자가 하는 게 사실 확인입니다. 사실 확인을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더 엄밀하게 하는 방식. 그래서 팩트 체크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내부의 팩트 체크와 외부의 팩트 체크. 그러니까 내부의 팩트 체크는 말 그대로 뭐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하는 거. 그래서 외국에 있는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팩트 체크 팀이 내부에 있는 거죠. 그거를 일종의 뭐 한국에서는 교열팀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런 오탈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사를 써왔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부에. 그래서 이걸 이제 팩트 체크 팀이 있는 거고 그런 이제 내부의 팩트 체크가 있는 거고 외부의 팩트 체크는 이제 팩트 체크 저널리즘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시중에 떠도는 루머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려주는 저널리즘이라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저널리즘의 하위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탐사보도 저널리즘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 데이터 저널리즘도 있고 그런 것처럼 팩트체크 저널리즘이란 게 하나의 하위 장르로 있는 거예요. 저널리즘 전체. 하위 장르. 예. 작은 분야로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팩트체크가 요즘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심도 받고 주목도 받는데 이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의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긴 하고 갈수록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건 맞는데 마치 팩트체크를 저널리즘 하면 다 모든 거를 이 언론 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팩트체크를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은 팩트체크의 저널리즘,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굉장히 엄밀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속보 위주의 이를테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하나의 반성의 계기가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포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대한민국의 정기간행물법에 등록된 언론사가 2만 개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사보까지 포함인데 월간지가 뭐 3,300개, 주간지가 4,900개, 뭐 그러고 하여간 인터넷 신문 8,000개. 하루에 쏟아지는 언론 기사가 너무 많아요. 포털만 한 6만 개 정도가 매일 나옵니다. 포털에서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검색 제휴와 컨텐츠 제휴된 이 매체에서 나오는 것만. 거기 안 된 것까지 하면 더 너무너무 많죠. 이 기사들의 상당수는 자기가 취재한 게 아닌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업계 용어로 우라카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쓰면은 그거를 긁어다가 자신의 말투인 거, 자신이 취재한 것처럼 쓰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한 언론사가 사실 확인을 안 하고 틀렸을 경우에
집단 오보가 나는 거예요, 현상이. 예, 예. 그러니까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보면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자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백 투 더 베이직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자. 왜 이렇게 그 양으로만 승부를 하고 속보로만 승부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지금은 언론계에서 가장 지금 희귀한 재산은 신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희귀한 자산. 희귀한 자산이죠. 지금 일단은 한국 언론이 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4년째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38개국 중에 4년째 꼴찌를 하고 있고, 한국 언론의 저널리즘의 신뢰도가 4년째 꼴찌를 하고 있고, 실제 저널리즘에 대해서 못 믿는 사람들이 많고, 기레기의 저는 이 용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기레기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널리즘은 이제 가장 희귀한 자산이 신뢰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신뢰를 만약에 얻는다라면은 오히려 더 많은 큰 경제적 기회도 가질 수 있다라고. 왜냐면 다른 언론들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JTBC가 이렇게 지금은 약간 뭐 또 어려움 겪고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성공했던 거는 빠른 시간 내에 신뢰를 얻어서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언론이 속보 위주로 하는 것도 이제 뭐 의미가 있고 하지만은 양으로 승부를 하는 것보다는 신뢰를 얻기 위해 승부를 하는 언론도 이제 좀 많이 생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JTBC는 어쨌든 선구자죠. 그쪽에서 이제 그 해외에, 저도 뭐 사실 미국에 유학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해외 사례를 하면서 해외에서 이런 저널리즘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도입을 한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고 매우 잘하고 있죠. 하루에 하나씩 그렇게 쓰는 거가 쉽지가 않거든요. 5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명이 붙어 있어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이제 인원이 노력을 하는 거고, JTBC의 그 팩트체크의 장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일같이 주요 시사 이슈에 대해서 이제 생산해내는 것, 이런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뉴스톱이라는 매체는 뭐 그런 시사 이슈도 하지만은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기 쉬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다루는 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해당 분야의 잘못된 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그분들이 저희에 써가지고 글을 쓰고 이렇게 팩트체크를 하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종의 사회 기여인 거죠. 자신의 지식에 대한 사회 기여.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뭐 예를 들면 환단고기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글을 쓴다든지, 뭐 그런 식의 유사과학에 대해서 글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저희는 커버를 하고 있죠. 물론 정치 분야나 이런 것도 저희는 하고 있고요. 투명성, 뭐 영어로 이제 트랜스페런시라고 말을 하는 이 투명성은 진짜로 한국에서도 최근에는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 미국 영국이나 미국 쪽의 그 저널리즘 미디어에서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그 저널리즘의 객관성은 투명성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객관성이란 가치 하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정성, 불편부당성. 근데 그거를 이제는 투명성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중요한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배경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하고도 약간 맞물려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너무 많은 팩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언론사는, 이 언론 미디어는 이게 팩트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믿나요? 독자가, 시청자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근거를 다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과거에는 신문 지면이나 방송 화면만 있을 때는 그거를 제시를 해주기가 어려웠는데, 인터넷 시대에는 인터넷 하이퍼링크 같은 걸로 여기에서 가져왔다, 이 소스는 이를테면 정보 데이터나 통계 같은 거를 링크를 걸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다, 이런 데서 소스가 있는 거다라는 거를 밝혀주는 것, 이게 이제 투명성의, 소스의 투명성의 이제 하나의 원칙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필진의 투명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이 글을 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지, 지금까지 어떤 기사를 썼는지를
여러 방식을 통해서 구현을 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가 예를 들면은 기자 이력 같은 거 쓰고 뭐 좋아요, 구독 누르는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일종의 이제 그 필진의 투명성에 부합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이제 개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별 그 필진들의 이력 같은 거를 다 공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뭐 그런 필진의 투명성. 또 하나는 이제 수정의 투명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고치면은 몇 월 몇 시에 왜 고쳤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사에다가. 그러니까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수정을 하는데 수정한 내역을 왜 수정을 했는지를 적지를 않습니다. 기사에. 제목을 바꾸거나 사진을 바꾸거나. 근데 이제 과거의 신문을 기준으로 보면은 판가리를 하잖아요. 뭐 1판, 2판이든 10판, 20판이든 판가리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기사가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압니다. 이게 왜 어떤 맥락에서 이 기사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지. 취재가 더 추가로 돼서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상황이 변해서 기사가 바뀌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외부의 독자들은 몰라요. 모르거나 요즘은 특히 언론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뭔가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불리하게 작용이 될 경우 이거는 음모가 있다. 이거를 고쳐 수정을 해가지고 이걸 굉장히 불리하게 한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관점들이 있고 캡처를 해버립니다. 요즘은 온라인에 있는 거를 캡처를 했다가 수정 전, 수정 후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맞아요. 언론에 대한 불신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론들이 지금 이제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저희는 몇 월 몇 시에 왜 어느 부분을 왜 수정을 했는지를 기사에다가 다 적어줘요. 그러니까 뭐 사소한 오탈자 같은 거는 적지 않습니다만 누구한테 제보가 뭐 이를테면 항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 부분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어주면은 이게 저널리즘의 신뢰도를 굉장히 올려준다라는 거죠. 실제 그런 수정 사항이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신뢰도를 더 그 언론에 가진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 언론이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서도 잘 할 수 있는 저널리즘의 신뢰도를 올리는 방법, 투명성을 증가함으로써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예 제작 과정의 투명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영국의 가디언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회의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회의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늘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중요한 기사로, 그러니까 뭐 일면 톱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몇면 뭐 어디에 배치된 거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은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모든 걸 다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추후에 이제 후원 독자를 모으기 시작했죠. 진실을 위해서 우리 도와달라라고 적자를 모으고 있어. 그래서 100만 명을 모았어요, 후원 독자를.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투명성을 통해서 여러 뭐 퀄리티 있는 기사도 뭐 있겠지만은 투명성을 통해서 이제 일정 정도 달성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포털의 존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포털이 다 잘라버려요. 포털에서 들어가면 포털에서 노출되는, 그러니까 컨텐츠 제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노출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포털에서 이거를 링크를 살려줬더니 언론사들이 이제 거기에서 낚시하는 거 막 이런 거를 하니까 다 이제 못하게 하고 밑에 3개인가 2개 뭐 이렇게 관련 이런 것만 살렸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포털에서 그거를 링크를 못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맥락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꼭 링크를 많이 넣는 거를 꼭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이 기사를 하나를 봄으로써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아지는 식으로 기사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사가 너무 파편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척도가 클릭수로 되기 때문에 긴 기사도 오히려 쪼개요, 기사를. 클릭수 하나라도 유도하기 위해.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방식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한계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 기사를, 여기 있는 폴리뉴스의 기사를 한 편을 보면은 여기에 이 지금 돌아가는 사태, 이 사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히 맥락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독자들이나 시청자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지면을 얘기를 하면은 신문 지면으로 기사가 3개에서 4개 정도 들어가잖아요. 신문에. 그러면은 그게
대체적으로 5매에서 7매 정도 기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면에, 3면에, 4면에, 그 오피니언면에 칼럼이나 사설로 이제 다 그 주제들을 다르죠. 이게 중요한 얘기라면은. 그러면은 이게 신문을 예전에 과거에 봤을 때는 일관되게 이 신문의 철학이 뭔지, 편집 철학이 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1면 보고, 3면 보고, 해설 뭐 기사 보고, 4면 보고 그러면서. 근데 이게 온라인에서는 다 개별 상품으로 팔리잖아요, 지금. 예. 하나하나가 개별 상품으로 팔리기 때문에 이 맥락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기사를 왜 썼는지가 이 단일 상품으로 계속 거래가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물론 이 단일 상품으로 이렇게 온라인에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것들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뭔가 서사를 만들어주니까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거, 이거에 대한 맥락을 만들어주는 기사를, 모든 기사를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계속 꾸준히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독자들한테 이 맥락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맥락이 뭔지를 제공을 해주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이를테면은 그 맥락 저널리즘의 대표적인 게 엑시오스라는 미국의 언론사가 있어요. 엑시오스라는 데는 아예 이런 걸 씁니다. 그러니까 버텀 라인, 그러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영어로 뭐 다 써 있는데 나중에 한번 엑시오스라는 언론사 들어가 보시면 그 형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이게 뭐 누구한테 관련이 있는가, 이게 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인가,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는 거를 이 형식에 따라서 기사를 하는 거예요. 기사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국 사태에서 검찰 기사가 계속 쏟아지는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 방식으로 맥락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기사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 엑시오스라는 게 내가 뭐 700만 명? 구독자가 700만 명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롭게 뜬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맥락 저널리즘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식 저널리즘은 아까 말한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뭐 이걸 말하는 겁니까?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언론의 기사들이 대부분 하루만 사용되고 소비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라는 거는 정보로서의 가치도 있고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모든 거를 다 지식으로 쌓아줄 수는 없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또 여기에 이거를 보기 위해 다시 들어오게 만드는 것도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매일 그냥 그 스트레이트 기사를 쏟아내면서 다 흘려버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뭐 그날 제가 컨퍼런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수소차와 관련해서 국내 전문가들을 다 모시고 수소차의 문제점, 전망, 미래 이런 것들을 다 기사로 다 쓴 거예요. 그러면 수소차와 관련된 이슈가 있고 그거가 여기 있다라는 거 하면은 앞으로 또 들어와서 또 참고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라는 거죠. 책으로 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이제 언론사들이 좀 더 자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지식 저널리즘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협력 저널리즘은 이제 언론사 간의 협력, 그리고 언론사와 다른 단체 간의 협력,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죄수와 검사와 죄수, 뉴스타파랑 MBC PD수첩이랑 같이 했잖아요. 뉴스타파랑 또 YTN, 뉴스타파가 그런 거 잘하고 방송사 출신 기자들이 많으니까. 예전에 그 셜록 프레스라고 그 오마이뉴스 박상규 기자가 하고 있는 뭐 이제 탐사 저널리즘, 여기가 이제 그 저거를 했죠. 그 양진호 회장 폭행 사건을 했는데 이제 뉴스타파랑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포털, 한국에서는 엄연히 포털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셜록 프레스가 단독으로 하면은 이게 전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취재를 하고 포털의 전제가 되는 뉴스타파를 이용을 해서 하고, 나중에는 그 동물단체 케어인가 그것도 박소연 대표인가, 그때는 SBS, 한겨레, 뉴스타파, 셜록 네 군데서 동시 같이 취재를 해서 공동 취재.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사 간의 협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언제까지 단독 경쟁하고 이러지 말고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협력을 해서, 또 매체, 또 특히 작은 매체일수록 오히려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 매체들끼리 공동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이 볼륨을 키울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언론사와 다른 뭐 시민사회단체나 다른 데하고의 이제 협력 제휴가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이제 문재인 미터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미터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체크 얼마나 이행됐는지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 그래서 뭐 파기, 완료, 뭐 진행 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건데 그거를 시민사회단체가 다 하도록 같이 손을 잡고 했어요. 그런 건 이제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같이 협력을 하고 도모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필요하다. 저널리즘도. 예를 들면은 그리고 프랑스의 크로스 체크라는 게 있었는데 대선 때 그거는 대선 때 공동으로 언론사들이 대선의 허위 정보에 대해서 공동으로 팩트 체크를 한 거예요. 가짜 뉴스에 대해서. 뭐 그런 식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식의 협력들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